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표결은 내일 오후 5시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현재 상황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내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성명 발표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는 이제 성명도 있었고요. 지금 또 여당에서 또 공개적으로 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현재 국민의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공개적으로 찬성한다는 의원들이 나왔고 실제로는 그보다는 더 많은 의원들이 찬성을 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친한계 한동훈 대표도 탄핵으로 다시 입장을 선회를 했기 때문에 이 영향까지 합쳐지면 최종 결과는 아무래도 탄핵에 필요한 200석을 다소 넘긴 그 정도에서 찬성 표결이 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의 여러 인사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보다 찬성표가 조금 더 늘었으면 늘었지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200표 미만의 찬성표로 부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다라고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어디서 느끼셨어요? 일단 지금 그 중간 영역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가서는 퇴진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리고 즉각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는 쪽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나왔던 것이 뭐 2월, 3월 정도에 하야를 해서 4월, 5월에 조기 대선 치르자라고 하는 소위 자칭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었는데 이것이 통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근데 심지어는 원래는 탄핵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거나 반대했던 인사들 중에서도 일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번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200표 미만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일단 저는 아직은 반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8명이 이탈하면 지금 이제 탄핵 소추가 되는 건데 지금 조국 대표의 어제 유죄 판결로 9명이 되어야 지금 이제 9명이 이탈을 해야 탄핵 소추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지금 탄핵 소추에 동의를 하겠다라는 의원이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플러스 2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내일까지 아마도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주로 해서 이제 이런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이러한 상황이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초선 의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득 과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결정에 따른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충분히 아직 설득할 시간 하루가 남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설득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탄핵 소추안 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가결이 되는 대로 또 탄핵 판결에 들어가야 될 텐데 탄핵 판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설득의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셨고 아직 당론도 정해지지 않으니까 당론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의총에서 결정을 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지금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 당론이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뒤집을지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건데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도 쉽지 네. 않을 것이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론에 대해서는요. 당론은 사실 3분의 2 이상의 또 찬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당론을 뒤집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미 나와 있는 탄핵 반대 당론이 그대로 관철이 되고 구속력과 강제력을 가질 거냐 이것 또한 아닐 겁니다. 이미 벗어나기로 한 의원들은 있는 거고 그러면 찬성표로 던졌을 때 징계를 할 거냐 여기까지는 가야 구속력 있는 당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또 못 갈 거거든요. 아마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혼잡한 그런 상태에서 표결이 진행이 될 것이고 표결 참석 여부에서 일단 갈릴 거고 찬성 반대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럽게 혼재될 거고 아마 찬성에도 똑같은 맥락은 아닐 거예요. 직무 정지를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의 찬성도 있겠지만 현재 사태를 일단은 직무 정지를 피하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조심스럽게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원의 찬성도 섞일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갈래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표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론에 대한 부분 짚어봤는데 여당 소속의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김태흠 충남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앞서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했던 일부 시도지사들인데 지금 입장을 좀 선회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발언들이 계속 바뀌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정치적 셈법이 수도 없이 작동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게 정치적 셈법이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정치인들이니까요. 왜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반대 어쩔 수 없이 한다거나 코인 가세 반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셈법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지금 정치적 셈법의 시간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을 어긴 의원들에 대해서 당원들이나 당에서 얼마나 가혹하게 하는지 우리들은 이때까지 지켜봐왔거든요. 근데 이게 당론이 발생된다면 이를 따르기 때문에 당이 존재하는 것인데 만에 하나 지금 탄핵 반대가 당론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탈을 고려하고 있는 의원들은 더 진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 같은 시도지사들의 입장이 내일 탄핵 표결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미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예. 대선 주자는 사실 탄핵에 반대해가지고는 대선 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에서 결국에 누가 후보로 나왔느냐, 탄핵 투표와 아무 연관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탄핵 찬성 입장이었던 사람들은 절대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할지라도 대통령이 될 수 없어요. 나온다 해도 아무래도 2등입니다. 1등을 해서 대통령을 하려면 이번 판도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도 결국에 그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고,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대선 주자라고 보기 어려운 김태흠 지사라든지 유정복 시장, 이분들은 또 친박 계열 출신이에요. 친박 트라우마, 탄핵 트라우마가 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있다. 이분들이 정치적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지금 전국이 탄핵을 회피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냉철한 인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런 판단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추가로 생길 거라고 보여지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선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탄핵에서 계속 버티면은 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탄핵에 찬성하고자 하는 쪽의 입장에서도 내가 공천이나 이런 데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선거가 너무 많이 남았다. 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를 했는데도 재선에 성공한 케이스죠. 근데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어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소추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바른정당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총선 다 대비해가지고 재선을 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돼서 지금 어정쩡하게 눈치 보고 있는 사람들도 찬성적으로 움직일 개연성은 조금 더 열린 것 같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를 찬성했던 많은 의원들이 반성을 하는 모습들을 이때까지 보여왔고, 이분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치적 셈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는 이게 여론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주장을 명확하게 할 때 이길 수 있다, 향후에도. 이것을 그분들이 가장 체감으로 잘 느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걸 제대로 싸워보지 않고 그냥 여론에 밀려서 꼬리를 내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미칠 파장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들이 어떠한 것도 결정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결정된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다. 여기에 이끌려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장할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주장해야 될 시간이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담화는 내일 표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결정을 짓지 못한 의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줬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어제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이 됐죠. 원내대표 경선을 국민의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갔어요. 그때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데리고 가가지고 국민의힘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느끼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은 전원이 탄핵에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에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하는 사람대로 탄핵에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찬성을 해야 됩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아니 구속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 심사는 받아보자라고 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고 그 덕분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단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자. 여기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는 것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오히려 더 의혹과 문제를 키울 것이다라는 판단,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의 분열이나 이런 걸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히려 각자 차원이나 맥락, 취지는 다르겠지만 찬성표를 모두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힘한테는 아주 그나마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담화는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의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스스로 이 상황을 포기하는지 끝까지 싸울지가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없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인데, 근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내란 행위가 아니다,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규정 지었고 나는 끝까지 민주당 세력과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행위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 전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헌법학자들이나 법에 대해서 정통한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이것이 정치적 논란은 야기될 수 있으나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라는 게 지금 다수 여론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여당인 것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도 끝까지 싸우자라는 단결심을 고취시켰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은 국민들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왜 계엄이라는 상황까지 아주 짧은 시간 이 계엄을 왜 했을까라는, 이게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었는데 대통령이 굉장히 조목조목 하나하나 설명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설명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가슴에 안 와닿았을 수도 있고요. 전달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국민들에게 더 전파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를 전파하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지 지금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겠다라는 이런 모략이 필요한 지점이 아니다라는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어쨌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어쨌든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건데, 그럼 이제 눈길이 자연스레 헌법재판소로도 쏠리기도 하는데 일각에서 지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세 자리가 공석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야 모두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이 졸지에 이준수 방송통신위원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도 힘을 얻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6명으로 돼 있어서 이준석 위원장이 답답해가지고 7명 이상이 있어야 심리가 개시된다라고 헌법재판소법에 나오지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결과 심리 개시는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이뤄지게 될 경우에 심리도 빨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저는 법에 나와 있는 대로 7명 이상은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 심리 개시는 6명에서 할 수 있다 치더라도 7명 이상은 반드시 만들어 놔야 후에 있을 수 있는 법적인 이 논란의 불씨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빨리 지금 비어있는 재판관에 대한 추천 작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걸 임명을 하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뭐 직무가 정지돼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도 채울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국회 추천이에요. 대통령이 스스로 지명하는 인사라면 그거는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국회가 추천하는 거고 대통령이 이걸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은 혹시나 모를 어떤 위법의 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냥 추천한 대로 도장만 찍어주고 임명하라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추천이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임명을 하면 됩니다. 어떤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9명을 구성하는 것은 별 탈이 없을 것이고 설령 국민의힘에서 1명에 대한 추천 작업을 늦춘다고 해도 그 1명을 빼고 8명에서 심리는 충분히 개시를 할 수 있고 판결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석인 재판관들의 임명 또 그 성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말하는 거는 사실 아전인수격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에서
총리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일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된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사람이 없다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6인 체제에서 만약에 이게 심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단 한 명만 반대해도 지금 기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 민주당과 국회목 3명을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내일 심리가 이게 탄핵 소추가 된다라고 하면 네, 임명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만약에 4월로 가게 되면요. 지금 문영배 헌법재판관과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 두 명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지금 가장 좌파 성향을 가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4월에 만약에 4월까지 지금 이게 탄핵 소추가 내일 되지 않고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이땐 대통령목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관의 심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게 사실상 인용되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이게 헌법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대통령의 행위를 마치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내란으로 적용될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탄핵 소추가 진행되어도 100% 기각된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 절차적으로도 궁금한 것이 헌재법 5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으로 형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헌재 심리를 멈출 수 있다라는 조항인데 이것이 일단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일부 친윤계에서는 이것으로 좀 시간을 조금 뭐랄까요 벌어보는 게 낫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이제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예.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됐었죠. 근데 사법부 판결이 난 건 그 다음이에요. 판결을 해봤더니 내란 음모는 무죄가 나오고 혁명조직 아로도 없었다는 걸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증거 불충분. 내란 선동만 유죄가 인정이 돼서 이석기 전 의원이 징역을 산 거거든요. 그 전에 이미 탄핵 재판은 다 이루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나 개헌법 위반에 대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다는 훨씬 간단하고 쉬운 사건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국정농단 게이트가 등장인물도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법부 판결 기다리지 않고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보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법학자들 다수는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내란죄는 물론 이제 법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아닌 이 일반 법정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명확한 것은 헌법과 개헌법 위반입니다. 개헌법에 어떻게 돼 있느냐? 국회가 닫혀 있을 때, 폐회 중일 때도 대통령이 계엄을 통과하면서 집회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닫혀 있는 국회도 열어야 되는 판에 열려 있는 국회도 닫으려고 했던 게 계엄군의 행각이었습니다. 이걸 봤을 때는 이것만으로 이미 개헌법 위반이고 그리고 계엄 사유에서도 위헌 판결이 날 거예요. 어디가 전시사태라는 얘긴지 정말 전시사태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계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안보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헌법재판관들이 보수 진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인정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일찍 판결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심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굉장히 복잡한 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간단하고 주요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만 제대로 개시가 된다면 심리 개시 이후에 한 달 안에 판결이 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시 사변 때만 계엄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서 사법이나 행정에 마비가 왔었을 때도 계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헌재의 판단일 것이고요. 헌재 심리에 들어가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방금 앵커께서 질문했던 건 헌재법 51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탄핵 소추 심리가 심판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똑같은 사안으로 형사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졌을 때 탄핵 소추,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이
심리 자체를 멈출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법에 보면은 멈출 수 있다, 멈춰야 된다가 아니라 멈출 수 있다죠. 물론 이것도 역시도 헌재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조항을 둔 것은 예를 들어 탄핵을 결정했는데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 법의 계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여기 형사 판결을 본 후에 탄핵을 결정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3개월이 걸렸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최소한 3, 4개월 이상이 소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에서 6개월 안에 판단하게끔 돼 있는데 이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도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그 위헌 부분 요소가 있다라고 했는데 위헌이냐 아니냐만으로 탄핵을 결정하진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재 판결을 보면요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지나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위헌이다 아니다로 마치 결정지어서 정치적인 이 선동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되어지고 끝까지 진행 상황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판단되었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내일 이제 탄핵안 표결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또 나올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방부 장관을 낙점했다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을 통해 나왔는데 지금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을 했는데 고사를 했고 그러자 이제 여당의 한기호 의원을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에 지명했다는 건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계엄을 하는 데 있어서 국방부 장관을 움직여서 계엄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본인이 또 임명하겠다. 다른 장관도 아니고 이 자리면은 더더욱이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부적절하다고 논평을 했던데 그 부적절한 것에 본인이 동조를 한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떤 이선 후퇴가 가능한 거냐. 그걸 정말 몰랐던 거냐. 법조인 출신으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대통령의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선 후퇴를 하고 정말로 한덕수 총리가 결정하는 대로 다 따라서 결재한다고 치더라도 결재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고 본인이 하기 싫어가지고 어디 가버리면은 그건 또 결정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권한 다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일각에서는 한국 헌법으로 책임 총리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게 책임 총리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 총리제는 대통령이 건재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능동적인 결정으로 총리에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책임 총리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본인이 다 그냥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었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미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지난주에 면담을 하고 나서 소위 한한 체제를 출범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상상컨대는 윤 대통령이 이걸 승낙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승낙했더라도 대충 그냥 넘어가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반응으로 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권한들을 다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직무 정진이 아니냐 이것만 남아있을 뿐이다라는 거를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에 앞서서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통과 안건 42건을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한동훈 대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결정해야죠. 지금 국방부 장관이 하루라도 비워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북 정세도 마찬가지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인데 국방부 장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그리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비워둘 자리 아닌 곳에 당연한 대통령으로서의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인지 위법인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담화문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은 이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배경에 이때까지 민주당의 폭정이 있었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교란하고 지금 마비시켰던 행위들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에 의한 해킹 작업들도 선관위에까지 침투했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상황에서 계엄이라는 정치적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탄받아야 될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질 일이지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멈춰놓고 이야기할 것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제 이 내란죄 특검이라던가 김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절차상으로만 본다면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이고요. 윤 대통령의 뭐 내일 표결이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임명권 행사를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행사할지 여부가 관심인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뻔히 예상되는 건데요. 직무정지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행사를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할 수 있으면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었다면 사태가 지금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지금까지 사실 거부권을 통해서 열심히 튕겨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하신 분입니다. 거부권으로 막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가지고 이게 통과된 법안이 있나요? 야권에서 이걸 누굴 동원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못하게 뭐 재갈을 물렸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 권한 다 행사했고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민주화 이후에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렇게 거부하는 것을 두고 나도 이렇게 돼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더 많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처럼 우리나라 국회도 여소야대일 때 막 법안 통과시켜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법안 거부권으로도 성에 안 차서 계엄까지 선포를 하는 저는 전 세계 계엄 역사에서 아이돌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이라고 보는데 아이돌봄 예산 300 몇 억 그것 때문에 그것까지 계엄 사유에 넣는 이런 대통령이라면 본인의 핵심 이익인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거부할 것이고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지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예. 네, 두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아이돌봄 예산 부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이돌봄이 계엄의 사유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도체 예산부터 시작해서 행정부가 잡았던 예산들을 정말로 일방적으로 다 삭감 처리했다라는 겁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계엄의 사유들에서 행정부나 사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도 계엄의 사유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 폭거를 통해서 지금 마비시켰다를 강조하는 내용이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그 제2요구권이죠. 대통령의 제2요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리이기도 한데 이거 의무이기도 해요. 입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입법부에서 행정부에 정말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리고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이런 법안들이 들어올 때 행정부가 의회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데 지금 180 야당 정말로 막강한 야당 아닙니까? 마음대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이게 지금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아닌 무엇으로 이거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수많은 제2요구권 발동했다는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 특검만 3번입니다. 파기가 되어도 또 올리고 파기가 되어도 또 올리고 이것은 지금 제대로 된 입법부의 기능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분 말씀 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대국민 담화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국회 병력을 투입한 이유라던가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제기 이런 내용들이 어제 들어갔었는데 표결을 이틀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29분 정도 했습니다. 일단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본인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 그리고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나 또 뭐 실제로 사실로 확인된 부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반박을 할 수 있었다면 제때제때 나와서 반박을 했겠죠. 직접 영상에 출연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공지문이 됐든 반박이 났을 텐데 보면은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며칠씩 시간을 법니다. 왜냐하면 빨리 얘기하면 또 그것이 거짓으로 들통나면 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며칠씩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방송은 또 녹화까지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진실을 다퉈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도 잘 알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지지층이라도 동원해야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층 동원에 실패했기 때문에 밀렸다. 그러나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렇게 밀렸기 때문에 한국갤럽 당시 조사에서 4%까지 지지율 떨어지고 갤럽에서도 더 이상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실시를 하지 않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10% 조금 넘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역전극을 한번 펼쳐보겠다. 대신에 그 10%의 지지층에게 그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서사를 제공하겠다. 가짜뉴스를 제공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피고인, 피의자 입장으로서는 변호 전략이 이미 노출된 거거든요. 아마 저는 이 담화를 통해서 경찰, 검찰이 구속
또는 체포를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하게 된 것은 정치적인 차원, 지지층 동원, 결집 이것을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야권에서는 이 담화 발표 이후에 탄핵 공세를 더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탄핵 공세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되고 나서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탄핵 빌드업을 해왔죠. 네, 탄핵 심심하면 탄핵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도 막 동조를 했었었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야말로 이렇게 본다면 정권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계속했던 내란 행위 조직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좀 묻고 싶어요.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계엄과 지금 계엄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 중 단 한 분이라도 다친 분 있습니까? 진짜로 방송국 언론 통제당한 곳 있습니까? 그리고 그날 이 계엄일 당일에만 해도 시위 집회하던 분들 단 한 명이라도 무력으로 진압한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국민들께 위험을 끼쳤습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행위들, 이때까지 입법부와 사법부를 마비시켰던 행위들이 국민들을 위태롭게 했습니까? 북한 종북 활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은 국민들께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지 법적 회피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법적 회피를 하려고 했었으면 계엄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어제 담화문에서는 오히려 나는 법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히 받겠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면 당당히 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은 이때까지 민주당 행태와 대한민국 적폐에 의한 지금 잘못된 시스템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더 의도가 크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다 방송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결정하기 전까지의 많은 상황들은 국민들이 모르고 계세요. 그럼 이거 대통령이라도 직접 말해야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서 국민들도 판단할 것이고 그리고 헌재는 법에 의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고 국회에 또 병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 담화로 총체적으로 신뢰도가 바닥이 됐습니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보면 체코 원전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하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예산에. 오히려 원자력 발전 반대 진영에서 민주당이 그걸 통과시켜줬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뭘 보고 국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보고 국정을 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이 전체 예산의 0.6%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 것인지, 정말 유튜브를 보면서 국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유튜브도 진실을 전하는 매체가 아니라 음모론과 가짜뉴스로 범벅이 돼 있는 그런 매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제 대통령이 어떻게 예산이 뭐가 삭감됐는지 이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다른 거는 본인이 피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그러졌다고 해도 이게 너무 간명한 사실관계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체코 원전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국회 예산 통과됐을 때 체코 원전 예산 통과됐는지 몰랐으면 측근들한테 확인이라도 해봤을 텐데 그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저는 이 체포와 구속을 당장에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이런 게 나와요. 자신의 지시로 병력이 이동을 했고 이들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무슨 대인배 같습니다. 근데 바로 다음 문장에 무슨 말이 나오냐. 국회 관계자 출입을 막으라고는 자기가 지시 안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다.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나 일선 사령관이 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겠죠. 자, 이 담화를 들었을 때 조금씩 진실을 불기 시작한 군 관계자들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에게 뒤집어 씌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제 책임지겠다고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그런 자세를 보여줬고 마치 계엄을 절제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지만 그거는 못해서 그렇게 된 거지 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면으로 자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앞서서 이미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뭐 홍장원 전 차장도 뭐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이라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질문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TV에서 국민들께서도 이미 많이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휴정 시간에 지금 각종근 사령관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 회유를 했는지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 몰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각종근 사령관의 진술 형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방사를 직접 찾아가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또 따로 만나요. 그리고 지금 11일 날은 민주당에서 계엄 사태에 대한 제보센터를 개설합니다. 자, 제보를 받아서 지금 이걸 마치 여론 조성을 할 것 같으면요. 이 제보 증거 능력이 있습니까? 정확한 거 맞습니까? 확인됩니까? 진위 여부?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펼칠 일이 아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진짜로 이게 위헌이다, 위법이라 판단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넣었다라고 하면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야 될 일이지 여론을 조성한다거나 지금 군인들을 만나서 부적절한 지금 이러한 진술을 유도해낸다거나 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진술들은 상반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이 예산을 잘 모른다라고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체코 원전 삭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천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원전과 관계된 소형 모듈 332억가량 삭감한 것을 말씀한 거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될 경제 성장 동력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국회가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특히 검찰 특활비나 특경비를 지금 전액 삭감시킨 것 같은 경우는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예산들을 삭감했기 때문에 행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원전 관련해서 산업부의 예산 4,889억 원 그대로 통과가 됐고요. SMR 사업에 대해서도 각각 54억, 329억 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기준일이 혹시 언제지? 통과된 날이? 이걸로 계엄 통과가 전인가요? 됐어요. 후인가요? 이걸로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후가 아닐까요? 근데 어제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삭감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계엄 때 말고 어제. 그러니까 계엄 네. 사유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 예산 삭감안을 보고 논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어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제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 좀 짧게 듣고 싶은데요. 자신이 진 선거는 부정이 있었고 자신이 이긴 선거는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세상을 원망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거라고 보고 윤 대통령이 정말 이게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본인이 당선된 선거부터 돌아보시고 직을 내놓으시죠. 본인이 이긴 선거는 왜 부정이 없었습니까?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는데. 근데 국민의힘 정권인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은 부정 때문에 졌을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 선거가 전산식 선거가 아니에요. 투표지 분류만 전산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부터 다 수작업을 합니다. 이 투표 개표에 종사하는 분들이 각자 다른 처지,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서 하는 것인데 이들이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지 않으면 부정 투개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북한하고 연계가 돼 있다 이런 음모론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국회 왜 707 특임단을 투입을 시킵니까? 안보자산 다 노출됐어요. 투입을 해도 수방사에서 투입해야 되는데 군인들도 이거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걸 정부 운운하는 그런 음모론에다가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엮어가지고 아니 정치인이면 자기 지지층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근데 정치인이 오히려 그 지지층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이나 가짜뉴스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고 나아가서 그걸 더 부풀리고 공식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저는 이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봅니다. 선관위에서도 자기 부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도둑놈이 있다고 전 집을 털진 않아요. 네. 매번 집을 털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발작 정도의 정세를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2017년도에요, 이재명 대표가 18대 대선을 부정한 거예요. 전대미문의 부정선거다, 지난 대선은. 투표소의 수개표가 이루어져야 된다.
전자투표는 부정으로 의심되고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지난 전자개표는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라고 이재명 대표가 이거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2016년 18대 대선에 대해서 지금 이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그 시위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라고 해서 지금 부정선거를 의심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자개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18대 대선 때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 민주당이 이겼을 때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여당이 이겼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이겼을 때도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선거를 부정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둑이 전집을 털고 다니진 않아요. 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맨날 심심하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진실 규명하자, 진실 규명하자. 근데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진실 규명하자는 게 왜 제가 되죠? 왜 이게 비난받을 이야기가 되죠? 그냥 규명해보면 되잖아요. 기명기다 아니면 아니다. 규명하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냐라는 반문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지금 이게 작년에요. 지금 이게 국정원에서 지금 해킹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감사를 하다가 지금 여기에 해킹이 된 게 발견됐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당연히 하긴 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심심하면 나오는 얘기가 여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도 안 된다. 네, 압수수색도 안 된다. 수사도 안 된다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수사하는 나라에서 대통령도 조사하는 나라에서 지금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비리가 있고 여기 그리고 비리 굉장히 많이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온갖 지금 자녀들 채용부터 부정 채용. 네, 그럼 이게 정말로 이렇게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선관위도 국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정말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조사도 해보고 감사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과 관련해서 두 분의 어쨌든 개인적인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고 그 직후에 여당 내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명과 출당을 위한 당 윤리위를 긴급하게 소집을 했고 지금 심야 회의를 끝해서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좀 어떤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지금 윤리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마 성향에 따라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 당의 윤리위라는 것이 윤리위원들이 평소에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려를 해서 평소에 비공개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성향을 좀 파악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니 이거 원론적으로 치면은 계엄 직후에 제명했었어야 될 일입니다. 자기 당의 당원이 국회를 봉쇄하고 입법부는 계엄 도중에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군경을 출동시키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입니다. 정당한 것은 국회가 다른 세력에 의해서 활동을 방해받고 있을 때 국회를 경비하기 위해서 출동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투입을 해가지고 특임단을 투입을 해서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본청까지 난입을 하고 표결을 위협하고 이런 것들을 자행한 이상 만보 억보를 양보해서 윤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해도 윤 대통령은 그 병력을 빼지 않은 것 그 자체로 이미 결격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제명을 했었어야 될 일인데 그거를 본인들이 아직까지 여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을 어느 정도 승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 결국에 출당 조치나 제명 조치를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 같이 그냥 침몰하는 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11개처럼 다 불타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명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거고 정말 그 탄핵 반대파 의원들도 제명 처리까지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본인들이 정말 궁금하시면 그렇게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부들 두고도 친윤계와 친한계가 강하게 좀 부딪히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제1호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있어서 여당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일반 당원이 아니라 당대표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통령의 계엄 상황을 보고 즉각적으로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규정 내리지 않았으면은 지금 이 상황까지 몰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위헌, 위법 발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대통령 출당, 징계에 대한 발언들도 지금 부적절하다. 사실상은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만 해도 지금 당사 앞에서 일부 당원들에 의해서 집회가 이루어졌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퇴하라고. 이건 역시도 당원들의 목소리이고 국민들의 목소리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다.
봐야지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네. 저희가 말씀 중에 나오고 있는 저 화면이 어제 있었던 의총의 모습이었는데 저 장면만 봐도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이제 친윤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새로 선출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동훈 대표의 어떤 거취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있을 표결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시는지요? 뭐 이제 갈라지는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분당까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나가면 고생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 경험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남아 있어야 된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되더라도 남아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친한계 나아가서는 뭐 탄핵 찬성파 이쪽이 좀 소수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당선으로 알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권성동 대 김태호 구도에서 사실 김태호 의원이 뭐 크게 뚜렷하게 탄핵 찬성파인 것도 아니고 친한계라고 볼 수도 없고, 근데 친한계 후보는 없기 때문에 친한계 후보들은 의원들은 김태호 후보를 찍었을 것이고, 그리고 중립적인 의원들도 찍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더블 스코어 정도의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것은 국민의힘 내부로 봤을 때는 탄핵 반대파라든지 친윤계 이쪽에서 계속해서 주도권을 쥐고 갈 텐데, 근데 당원들은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대표가 됐고 원외위원장들의 지지도 있을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또 내려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승만 정권 때 자유당이 원내 자유당하고 원외 자유당으로 분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기 작전은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원내대표 되자마자 끌어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과 구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에 한동훈 대표를 계속해서 대표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거고,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의연하게 대처를 하고 설령 대표직에서 축출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소신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굴에서 이상한 타협의 수를 내놓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인지,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또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한 대표 체제를 무너뜨리는 흐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무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지금 자충수를 두고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 이상하게도 야당의 패널분들이나 야당에서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한동훈 대표를 많이 옹호합니다. 야당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당대표가 되었다. 대통령 지지율도 바뀌어요.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 그때와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하게 리더십 부재이고요. 이것은 지금 어제 원내대표 지금 표결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탄핵 소추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나왔다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비상대책위원장도 하고 당대표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당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일방적인 소통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리더십의 부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제가 정당이 있는 것은 당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정말 극심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떠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떠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치가 계속 약해지고 있는 것은 여론만 쫓아가며 당에 기생하려는 기생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은 틀렸다라고 하면서, 당은 틀리고 나만 맞다라고 하면서 왜 계속 당에 기생해서 정치들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가셔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